여러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34평 아파트. 제게는 참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울 엄마랑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보금자리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 폭풍이 시작된 건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했던 제 결심 때문이었어요. 몸이 불편해지신 울 엄마를 제가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말이죠.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어렴풋이 예감은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웠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나시겠어요? 자식에게 부모는 뭐랄까, 그냥 부모가 아니잖아요. 특히 저한테는 그랬죠.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이난 고생은 다 하신 우리 엄마. 엄마의 손마디는 이미 다 굽어 있었고 젊은 날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허리는 잔뜩 휘어져 계셨어요.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해지신 엄마를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34평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살면서도 늘 엄마가 마음에 걸렸어요. 멀리 떨어져 사니까 전화로만 겨우 안부 묻는 게 항상 죄송스러웠죠. 가끔 엄마 뵈러 가면 그때마다 부쩍 야위어가는 엄마 모습에 제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병원은 가봤어? 약은 잘 챙겨 먹고?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늘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졌어요.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엄마의 고통을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남편한테 처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실 좀 망설였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유독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서 제 속을 얼마나 많이 긁어대셨는지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를 모신다는 게 그분께 어떻게 비칠지 불보듯 뻔했죠. 그래도 제게는 엄마가 먼저였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죠. 곤란해할까? 아니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 마음 이해해. 남편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쉴 수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긴 했는데 그때는 그저 고마움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덧붙이더군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편찮으신데 모르는 척 할 순 없잖아. 그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역시 제 남편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를 모실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답니다.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엄마는 처음에는 아주 극구 반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가 여길 떠나면 누가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겠니. 괜찮다 나는. 엄마는 늘 그랬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하시고 당신의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엄마, 이제 나도 나이가 40이야. 엄마 딸이 엄마 하나 못 모신다면 그게 말이 돼? 친구분들은 언제든 찾아뵐 수 있는 거고 이제 엄마 몸 생각해야지. 저는 엄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결국 엄마는 제 고집에 못 이겨 고기를 끄덕이셨죠.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엄마의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답니다. 엄마를 모시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34평 아파트라곤 하지만 방이 딱 3개뿐이라 엄마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죠. 남편이랑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엄마 방으로 꾸며기로 했어요. 낡은 장롱을 버리고 새 가구를 들였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밝은색 벽지로 도배를 하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도 달았어요. 작은 화분도 몇 개 가져다 놓았죠. 엄마가 이사 오셨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걸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썼답니다. 엄마는 짐을 정리하면서 연신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짐만 되는 거 아니니.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 마.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은데. 이제 엄마 옆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잠투정도 부리고 엄마랑 못다운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네? 저는 애써 밝게 말했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엄마를 모신다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존재가 그랬죠. 그분이 이 사실을 아시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런 걱정을 애써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그래, 일단은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했으니까. 엄마가 오시기 일주일 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이랑 함께 외식을 했어요. 엄마를 모시게 된 기념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시종일관 덤덤한 표정이었는데 제 눈에는 그의 얼굴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이 보였어요. 당신 혹시 어머니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제가 묻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아직. 괜히 미리 말씀드리면 걱정만 하실까 봐. 그의 말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걱정만 하실까 봐라는 말은 시어머니 성격을 생각했을 때 곧 화만 내실까 봐와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미 엄마 방까지 다 꾸며놓은 마당에 이제 와서 시어머니 문제로 엄마를 못 모시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그래도 이제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오시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재촉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알았어. 내일이라도 전화 드릴게. 그의 말에서 어딘가 모르게 마지못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미 폭풍의 그림자는 우리 집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드린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미적거림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시기로 했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왔어요. 뭐라고? 네 엄마를 너희 집에 모신다고? 어이 참, 기가 막혀서.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역시나 숨이 턱 막혔죠. 어머니, 저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제 말을 딱 잘라버리시더군요. 그래서 네 엄마만 엄마고 나는 엄마도 아니란 말이냐? 네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줄 알고 네 엄마만 모신다고 생색을 내? 허이가 없어서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죠. 나는 내 아들도 있고 아들한테 효도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내 아들을 뺏어가려는 듯한 시어머니의 그 억지가 저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듣고 있었죠.
엄마가 너무 심하시네. 괜히 당신만 힘들게. 그는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어쩌겠어.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모실 수도 없고 그냥 잘 말씀드려야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녁이었죠.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여보, 왔어?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그 옆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셨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아주 보란 듯이 앉아 계셨어요. 그녀의 옆에는 꽤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놓여 있더군요. 설마?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갑자기 웬일이군? 네가 네 엄마 모신다길래 나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려고 왔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여행용 가방은 그녀가 이곳에 아예 눌러앉을 작정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34평 아파트에 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까지 총 5명이 살아야 한다니 이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그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남편이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니? 너만 효도하니? 내 아들도 효도한단다. 같이 좀 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제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막연히 시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뛰어들어올 줄은 몰랐죠. 게다가 같이 좀 살자라는 말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선전포화가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앞섰어요. 이곳은 제 집이에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내 그 황당함은 깊은 분노와 절망감으로 바뀌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소파에 앉아 빙긋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제게 비수처럼 느껴졌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여긴 방이 3개밖에 없어요. 엄마 방으로 하나 꾸며놓고 저희 부부 방에 그리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방이 3개뿐이면 어떠냐? 네 엄마만 귀한 줄 아느냐? 내 아들도 귀한 아들이단다. 이 애미가 아들이랑 좀 같이 살겠다는데 네가 감히 거절할 셈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오갔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무능함에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엄마를 모시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엄마 눈치만 보는 초라한 아들의 모습이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존재감,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여행 가방 2개가 주는 압박감.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었죠. 이제 이 작은 34평 아파트는 폭풍의 중심이 될 터였어요. 그 폭풍은 아마도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했답니다. 그날 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마치 이곳이 당신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하셨죠. 예, 밥이 왜 이렇게 싱겁니? 간 좀 맞춰서 해라. 그리고 국은 이게 뭐냐? 멀건 게?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제 인내심의 한계를 아주 제대로 시험했어요. 남편은 식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의 침묵은 저를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 모시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나는 내 아들이랑 살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니만 효도할 줄 아니? 내 아들도 효도할 줄 안단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는 그저 편찮으신 엄마를 모시려고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아들 있으시니까 저희 심정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듯 흥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네 심정? 내 심정은 누가 알아주는데. 나는 아들이랑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느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내 아들이 원래 나랑 살아야 하는 앤데. 그녀의 주장은 아주 점입가경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였어요. 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죠.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죠.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고요.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애미한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자 남편은 한 걸음 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한 적 있어? 내가 엄마 팽개치고 살았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늘 쭈뼛거리던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격앙된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셨죠. 뭐? 내가 뭘? 네 마누라가 네 엄마를 모신다고 나를 무시하는 게 뭐냐? 나는 그럼 혼자 늙어 죽으란 말이냐? 네 마누라는 네 엄마 모신다고 생색내는데 너는 그럼 나를 버릴 셈이냐? 그녀는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어요. 그 소리는 34평 아파트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죠. 그때 남편의 손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그의 손에 잡힌 시어머니의 멱살은 구겨진 옷자락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컥컥거렸죠.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련답니다. 이놈이 애미 멱살을 잡아! 네 마누라 때문에 애미를 때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듯 했죠.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효도를 위해 시작된 저의 결심이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불러올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34평 아파트는
고부 갈증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사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로 가득 찼답니다. 저의 엄마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어머니의 기습으로 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폭풍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가족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풀고 안방 한쪽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개성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잡으셨죠. 34평 아파트. 분명 작지 않은 공간인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순간 왜 그리 좁아 보이던지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불편한 동거는 시작되었죠. 아침 식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에 앉자마자 혀를 끌끌 차졌어요. 얘, 국이 왜 이렇게 싱겁니? 간 좀 맞춰서 해라. 그리고 국은 이게 뭐냐, 멀건 게.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제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는 소리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답니다. 애써 외면하며 남편을 쳐다보면 그는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그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이 더해갔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제가 청소를 하면 여긴 왜 이렇게 대충 닦았니?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아직 미끌거리는구나. 끝이 없었죠. 제 사생활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 해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보고 싶은 채널을 틀었고 전화통화라도 할라치면 옆에서 빤히 쳐다보며 제 대화를 엿듣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혔죠. 이 집은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부부만의 공간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저의 엄마 방을 꾸몄던 그 작은 방이 시어머니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그 방을 쳐다보며 저 방이 저렇게 놀고 있으니 내가 아들이랑 살 공간이 없지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어요. 저는 그저 편찮으신 엄마를 모시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멱살 사건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더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무 말 못하고 저에게 미안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밤이 되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텐데 이젠 어색한 심쿵만 흐를 뿐이었죠. 그는 자기가 엄마에게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역시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가겠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다니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야 우리 아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니겠네? 하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아파트 제 돈으로 마련한 냉장고인데요.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꾹 참았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발바닥에 제 팔을 잡고는 어휴, 며느려가 나를 구박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며 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를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때 느꼈죠. 이건 싸움이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친정엄마에게는 차마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그냥 어머니가 잠시 오셨어요 정도로 말씀드렸죠. 엄마는 그래,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좋으시겠네 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엄마를 모시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현실은 시어머니에게 쩔쩔매는 며느리 신세였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34평 아파트는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저를 옥죄어왔죠.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도 늘어갔어요. 남편 역시 저를 피하는 듯 보였고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저도 남편도 우리 부부관계도 모두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멱살을 잡았던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셨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피하는 눈치였죠. 저와 남편 사이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주말에도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그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잖아. 이야기 좀 해봐.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죠. 무슨 이야기를 해. 다 내 잘못이지 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생각해야지. 이러다 다 같이 죽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나잖아. 내가 어떻게 엄마 멱살을 잡을 수가 있어. 내가 쓰레기지. 그의 등은 한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죠. 당신도 답답해서 그랬을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엄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해결? 어떻게 해결해? 엄마는 절대 안 나갈 거야. 내가 엄마 멱살까지 잡았는데 더는 무슨 짓을 못하겠어. 이제 나를 아주 미워하실 거야. 그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은근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절대 식탁에 올리지 않았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면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제게 남편형을 보시기도 했어요. 네 남편 말이다. 애미한테 그게 무슨 짓이니? 내가 널 어떻게 보고 자랐는데? 다 너 같은 마누라를 만나서 저렇게 변했지.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도를 넘었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이 요새 마누라 때문에 고생이 많다느니 집에 들어오면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 본다느니 하며 없는 말을 지어내셨어요.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했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러다간 정말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친정 엄마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전화할 때마다 별일 없니? 하고 물으시는 엄마 목소리에 네, 그럼요. 하고 애써 밝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은 기대할 수 없었죠. 그가 아무리 저를 위한다고 해도 그의 뿌리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이제는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감정적인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법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처음엔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고부 갈등을 법으로 해결한다니 너무 극단적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고 남편은 이미 무기력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며칠 밤낮으로 검색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휴가를 냈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알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엄마와 아들 관계를 파탄내려는 거라며 저를 비난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짐 싸들고 들어온 날부터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는 일들,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 멱살을 잡았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저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셨어요.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모도 하시고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사모님,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거를 강요하거나 부부의 평온한 생활을 심하게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몇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시어머니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주거 침입이나 명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괴롭힘, 그리고 동거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일기 형식의 기록 등 어떤 것이든 좋다고 하셨어요. 증거요? 저는 순간 막막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행동을 일일이 녹음하거나 사진 찍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했죠. 시어머니의 잔소리, 저를 비난하는 말들, 남편을 향한 비난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너무 역겨워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꾹 참고 증거를 모았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했어요. 그가 알면 분명 방해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요즘 부쩍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도 엄마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신데. 그의 말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자신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법적 해결을 위한 저의 첫걸음은 그렇게 몰래 그리고 외롭게 시작되었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폭언을 매일같이 녹음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 당신이 이러는 거 다 기록해둘 거야.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야. 이런 독한 마음이 저를 지탱해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친척 집에 간다며 며칠 집을 비우셨죠. 저는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달까요?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마치 폭풍우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뭔가를 찾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시어머니가 남겨둔 짐 속에서 혹시라도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죠. 제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봤죠. 그 안에는 오래된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그 서류들을 살펴보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적혀있는 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 서류에 적힌 주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 집은 우리 부부가 대출받아 산 집인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서류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혼란스러움에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제 남편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공동 명의자로 올라와 있었고 날짜는 저희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던 날짜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는 남편이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에게서 빌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게다가 이자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반반씩 대출받아 산 집이었는데 물론 남편 쪽에서 일부 보태준 돈이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관여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아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 돈으로 대출금 갚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서류에는 버젓이 차용증 형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고 매달 이자까지 갚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저를 괴롭혔던 거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이 집이 다 내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건데 네가 뭔데?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 집의 절반이 자기 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남편의 지분일지라도 시어머니는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쥐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사모님, 그 서류들 혹시 사진 찍어두셨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변호사님은 사진을 확인하시더니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거 강요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왜 그토록 이 집에 집착하고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을 반대했는지, 왜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고 괴롭혔는지, 이 아파트에 대한 숨겨진 권리 주장과 남편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결국 돈 문제와 얽혀 있었다니. 이 반전의 실마리는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죠.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복잡한 재산권 문제와 얽힌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남편과 직접 대면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어 변호사님께 보낸 후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어요. 배신감에 몸이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뭔가 실마리를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죠. 변호사님께서는 그 증거들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아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그 서류들의 존재를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기도 했어요. 어쩌면 저를 더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편의 협조가 절실했으니까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 사본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의아해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죠. 서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이걸 엄마가 왜 가지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여보, 나한테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이 아파트 우리 둘이 힘겹게 마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돈이 얽혀 있었다니. 게다가 이자까지 갚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제 목소리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이운고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면 실망할까 봐. 엄마가 워낙 완강하셨어.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의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배신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시어머니의 집착이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여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래.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했던 내용을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당황하고 믿기지 않아 하던 남편도 제가 제시한 법적 증거들과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차 심각성을 깨닫는 듯 했죠. 그럼 엄마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가득 찼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닐 순 없어. 어머니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들을 뿐이 아니잖아. 이젠 우리 삶을 지켜야 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친정엄마 모시는 문제도 걸려있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같은 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과 저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련 서류들을 변호사님께 모두 넘겼죠.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검토하시더니 두 분이 힘을 합치시니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겠네요. 이제 법적 공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법적 공방이라는 발상전환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였어요. 변호사님 명의로 작성된 내용 증명에는 시어머니의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 요구, 그리고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는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네가 감히 애미를 고소해?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얼만데? 내가 이 집 안 나갈 줄 알아? 그녀는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제 제 편에 선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용 증명을 무시했고 결국 변호사님은 명도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장이 시어머니에게 송달되자 그녀는 더욱 격분했죠. 법원에 가자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니 하면서 발악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했어요.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서류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기록해왔던 일기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죠. 남편 역시 변호사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엄마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에 괴로워했지만 저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집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녀는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철하게 시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변호사님은 시어머니의 동거 강요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부당한 권리 주장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몇 번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변호사님은 늘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 저는 그를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님과 법정에 앉았죠. 판사님의 입에서 원고 승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답니다. 판결문에는 시어머니는 즉시 퇴고하고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판결문을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저를 비난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함과 안도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함까지. 이 소식이 친정 엄마에게 전해졌을 때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어요. 네가 정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단 말이니?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죠.
제가 엄마를 모실 수 없게 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엄마를 편안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사이다 전개라며 통쾌하다고 임모와 말해줬어요. 제 사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만족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죠.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이 법적 공방은 제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이 통쾌한 승소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승리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 34평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시어머니의 짐이 사라진 빈자리는 허전하기보다 오히려 넓게 느껴졌죠. 온 집안을 맴돌던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비난 대신 따뜻한 온기와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정대로 친정엄마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설렘 반, 그리고 어쩌면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반의 표정으로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셨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엄마가 좋아하시는 밝은 색으로 꾸며봤어. 엄마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방을 둘러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다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와의 동거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 거실에 앉아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밤 늦게까지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투정 부리는 시간까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삶보다 소중했죠.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것을 아셨는지 제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와의 법적 공방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엄마 눈치를 보거나 회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제가 힘들 때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는 친정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했고, 엄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죠. 그런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신뢰를 이끌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빙긋 웃으시며 말했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사는 게 당연했지.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으니 가족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안 그러냐, 사위? 엄마의 말씀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코끝이 찡해졌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분명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죠.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사랑하는 딸과 사위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셨죠. 물론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나름의 외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분도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때론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는 것이라는 걸요. 저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폭풍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재건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저희 34평 아파트는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짐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허전하기커녕 오히려 숨통이 트인다는 듯한 시원함과 넓게 느껴지는 공간감을 선사했죠. 온 집안을 맴돌던 시어머니의 날선 잔소리와 비난 대신 따뜻한 온기와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저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짓눌리던 악몽에서 겨우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꿈인 줄 알면서도 깨어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우리 엄마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법적 공방으로 잠시 미뤄졌던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설렘 반, 그리고 어쩌면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반의 표정으로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셨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직접 꾸민 엄마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엄마가 좋아하시는 밝은 색으로 꾸며봤어. 엄마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방을 둘러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다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와의 동거는 정말이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잘 잤니? 하고 물으시는 다정한 목소리, 엄마가 손수 차려주시는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밥상, 거실에 나란히 앉아 엄마와 도란도란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밤 늦게까지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시간까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순간들이었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삶보다 더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죠.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던 것을 아셨는지 제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답니다. 가끔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싶어 꿈만 닿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와의 법적 공방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이지 많은 것을 깨달은 듯했죠. 예전처럼 자신의 엄마 눈치를 보거나 혹은 답답한 현실을 회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자주 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친정 엄마에게도 아주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엄마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저의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성장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껴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그 떨리던 마음,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하며 느꼈던 비참함까지, 마지막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깨달음, 그 모든 아픔과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존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저했지만 이제는 내 삶은 나의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달까요? 이 과정이 저를 진정한 저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재건되었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 그리고 힘든 순간에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 버텨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요.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3명의 새로운 가족은 서로를 보듬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미워하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나름의 외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어쩌면 그분 역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물론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신 분이지만 이제는 그저 제 삶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부정적인 감정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이 글을 읽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부 갈등, 자식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어쩌면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참아야지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랑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는 것이라는 것도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통쾌한 대리 만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고부 갈등이라는 폭풍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재건되었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 34평 아파트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 싶네요. 그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